저는 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바로 이 패스트 트랙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오죽 답답하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줄었지. 옛날 같으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안 줄고 야당 의원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유, 정치자금법,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통해서 10명이나 줄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정수 중에 10명이 줄고 나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108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죠. 잘못하면 개헌선까지도 내년 총선에 잘못하면 거기다 패스트트랙 통과할 당시에 한 59명 정도가 고소고발당해서 검찰에 입건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 친구들이 자칫 또 어떻게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게 59명 중에 몇 명이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벌금 받으면 내년 총선에 출마 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국에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바로 검찰개혁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적폐청산을 내세웠습니다.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적폐청산의 목표로 든 게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재판거래사법농단 척결 문제를 적폐청산 척결을 사법에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념적인 헌법재판관 김명수를 비롯해서 이념적인 대법관까지 완전 교체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가장 최근에 와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이란 말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갔습니다. 법조개혁이란 말은 슬그머니 물러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검찰개혁이 사법개혁, 법조개혁의 자리를 뒤바꾸면서 차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법조의 신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높이자고 출발을 했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는 거꾸로 검찰을 탄압하는 쪽으로 법원하고 헌재는 끝났으니까 그대로 두고 검찰을 마지막 통제하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떠놓고 있습니다. 아마 발제하시는 우리 한 교수님이 자세히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국이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 법무부에서 공수처 안을 내놓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공수처 안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은 권은희 의원, 백혜련 의원이라는 저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초선 의원들이 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법무부 안이나 조국 안이 있는 줄 아는데 안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짧은 기간 검사 생활했지만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공수처 안과 수사조정권 안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법무부에서 반대를 했다가 조국이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가 없어서 법무부 안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자체에서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그래서 부랴부랴 이름도 생소한 백혜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낸 안을 갖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주변에서 뭐 언론에 이렇게 검찰 개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듣게 되니까 도대체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관련 논문들을 다 거의 많이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혁 법안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지만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 신설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1야당은 공수처는 야권을 겁박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장외투쟁의 극단적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개혁이란 것은 제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이 공수처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그 도입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현행 검찰 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편에서 불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적극적인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에 대항하여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장관직을 유지하다가 결국 수사의 진전에 따라 사임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장관, 차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피의자를 위한 노골적인 수사 간섭을 하고 나섰던 사건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수사한 사건을 이제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사전 수사 지휘를 받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종결권을 허용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검사가 조사해서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공판기일에 그게 진정하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을 새삼스럽게 부인하고 나서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이 이제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또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 그냥 수사권 남용도 안 해요. 현저한 수사권 남용으로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검사의 간섭도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에 아까 그 두 번째 그 조정안의 내용은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송치 종결권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대로 종결하자는 거죠. 또 검사가 이제 그 기록을 보고 그냥 이제 사건 서류하고 증거물만 보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그냥 요청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만 할 수 있고 재수사한 후에 다시 혐의 없다고 그대로 종결해버리면 또 그만인 거죠. 그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수사권 조정안 이 세 가지 이런 수사권 조정안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검사의 사전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고 사후 감독도 극히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굉장히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제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검사의 법적 지위나 수사 구조, 또 국민이 인권 보호, 인권 보장 문제, 사건 자체의 적정 처리, 여기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법안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발표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의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자, 우선 찬성하는 견해는 어떤 논리를 얘기하냐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이 행사 주체를 분리하자. 그래야 서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견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기소권의 행사 주체가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수사의 객관성 또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하고 영국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 구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도입한 대륙법계,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대륙법계의 그 수사 제도를 우리 도입한 건데 이 영미법계 수사 제도는 이 대륙법계 수사 제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이제 대륙법계 수사 제도는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을 국가의 형벌권을 확인하고 행사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개념은 그 형벌권 행사를 위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대신해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형벌을 과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영미에서의 이 수사제도, 사법제도는 이 형사사건도요, 거기서는 수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아요. 그냥 조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요. investig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 과정으로 보질 않아요. 거기는 그냥 범죄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인 간의 분쟁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사인소추 제도라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는 기소를 하는 그런 사인소추 제도가 발달하게 된 거고 경찰은 그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대신 이제 기소하는 개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제도가 있고 또 영국도 이제
1980년대 검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결국 4인 소추제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기소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이요, 우리보다는 굉장히 아주 헐거워요. 재판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사를 거기는 법정에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무죄율도 높습니다. 거기는 무죄율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마치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것을 유죄 선고할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들 때에만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사와 똑같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유죄 선고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돼야만 우리는 기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율이 그런 영미법 국가보다는 현저히 낮죠. 대륙법계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체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주 무대는 공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체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를 못해요. 경찰은 강제 조사 못하고 이미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에 응하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수첩에 메모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의 조사밖에 못하는 거죠.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서 소환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환장을 발부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 제출 명령이라는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은 전혀 못합니다. 그건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강제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제도 자체가 다른 거죠, 전혀. 영국과 미국 일부 국가의 사례만 갖고 그렇게 따르자. 이거는 너무 성급한 얘기죠. 게다가 수사의 주요 수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 바게닝이라고 해서요. 사법거래 또는 유죄 답변 협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갖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 절대 못합니다. 그건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협상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그 협상 단계에서 해결이 돼요. 자진해서 자백을 가령 기업범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메도프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130년형인가요? 110년형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징역 100년 받을래? 아니면 징역 10년으로 합의 볼래? 이렇게 하면 정말 억울해가지고 다퉈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투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뭔가 좀 자신이 없는 유죄인 사람은 협상에 나서 응할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건이 이 플리바기닝으로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의 부인하는 사건만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플리바기닝이 있어야만 이런 공판 중심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검사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버리면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부인해버리면 그 검사가 이제까지 조사해왔던 거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사 힘은 굉장히 들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일하기 편할 거예요, 검사는. 그렇지만 검사가 그동안 몇 시간 조사했던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플리바기닝 제도도 없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게 없습니다. 사법방해죄는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처벌 못하거든요.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영국의 경우에도 전에는 검사제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인소추 제도였으니까요. 검사제도가 없었는데 1986년부터 이제 검찰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조사하는 그 경찰서에 그 검사를 다 파견을 해요. 우리 같으면 부장검사쯤 되는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조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조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조언을 받아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을 가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수사 지휘 자체를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실 유례가 없는 겁니다. 유례가. 일본의 경우에 또 드는데, 일본의 경우에도요. 일본은 이제 검사도 수사권이 있고 경찰도 수사권이 있고 어느 정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수사 지휘는 받아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수사 방침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됩니다. 아까 그 수사권 조정안 3가지 중에 자체적으로 현행자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불송치로 종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요, 그런 제도 없어요. 전부 원칙적으로 전부 송치해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 불기소로 종결할 건지, 이건 검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률 전문가니까요. 또 기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데, 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진주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영미법계 제도를 조금 일부 도입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제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대륙법계 국가는요, 그렇게 그 수사권 독립이란 말이 없어요. 수사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래 검사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도입이 됐는데요.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종전에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거를 다 법원에서 했거든요. 그걸 규문주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인권 보장이 안 되니까 검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거는 법관이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제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에서 처음, 프랑스 대혁명 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전부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이 수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수사는 기소를 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 하는 일은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이 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행정작용,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하는 이런 거야말로 경찰이 하는 행정작용인데, 이거하고 사법작용이 뭐가 다른가? 다르죠. 사법은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범죄는 이미 발생했고, 그 지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진실이 뭐냐, 이거를 규명하는 작업이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 더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부인하게 마련이고,
관련자들이 위증하고 나서도 한다면 진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하느님하고 본인밖에 확실한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 이제 과거에 일어나는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밝힌다는 거, 이게 바로 상업작용입니다. 이거는 현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행정작용하고는 엄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이런 상업작용을 맡는 걸로,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수사권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OECD 35개 국가 중에 77%에 해당되는 27개국이 아직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80%에 해당되는 28개 국가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까지 명백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원래 이제 수사라는 것이 검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사회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치안을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인을 검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거한 현장에서 조사하는, 초동 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발전에 따라서 치안과 관련해가지고 수사 과정의 일부를 맡게 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법경찰관한테 수사권을 주게 된 것이지, 원래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 경찰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본래적인 권한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 발전에 따라 이제 검사 외에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률 전문가이고 기소 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 경찰의 수사 과정을 견제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휘하는 그런 수사 지휘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는 입장 중에 보면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들 막강한 권력기관이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는 사람은 경찰이 견제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은 한 팀입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한 팀이죠. 한 팀이고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게 이 법원의 영장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또 경찰이 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것, 구속을 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감청을 한다든가 이런 강제 수사라고 그러죠. 이런 강제 수사를 할 때는 함부로 못하죠.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또 최근에 보면 영장 기각하느라고 수사가 탁탁 견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권력기관의 수사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거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원이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반대 당사자에 있는 반대 위치에 있는 피의자, 또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이 또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수사 절차에 관해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인 참여 제도라든가 또 각종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신청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요. 뭐 수사기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갖고 있느냐, 또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시키는 업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제가 시간이 많이 추가됐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사법경찰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만은 검사의 직접 수사는 줄이더라도 이런 수사 지휘권만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 사건이 201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 대부분 사건이 사전에 수사과정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 사전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건요, 공안사건, 조직폭력사건, 그리고 검사 직수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는요, 대부분의 일반 사건은 사전에 송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고 그 대신 수사 지휘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암장되더라도 그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가령 마약 매매 사건 같은 경우 마약을 산 사람 판 사람 다 처벌을 하죠. 그럼 이제 그 두 사람의 경우에 양쪽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양쪽이 다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이제 처벌받는 거니까. 부인하게 되면 어느 쪽도 나중에 그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사법경찰관이 이거 혐의 인정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 왜? 국가가 피해자니까.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를 할 때 비로소 검사가 이제 재수사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 그 외에 뭐 청소년한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했다든가 이런 사건, 이런 이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불기소 결정, 사실상 불기소 결정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기소권이라는 게 뭡니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지금도 그 수사 사건 말고 그 내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또 자체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결권 문제도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사법경찰관이 내사 사건도 내사라는 건 이제 수사 전에 절차인데 내사 사건도 검사가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수사권 조정한 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지금처럼요. 오히려 수사 지휘는 더 강화를 했어야 된다. 유지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공수처
설치하자는 논거가 검찰이 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제대로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견제하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 거냐, 경찰이 수사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검찰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 설치 자체가 뭐 그렇게 부당하다고 저는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후퇴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의 구성이라는 게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가 있는데 공수처 이제 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그 2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의 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7명의 추천위원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세 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국회에서 이 여당에서 2명을 선정하고요. 나머지 2명은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제 5분의 4가 찬성해서 의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6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잖아요. 근데 1명만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2명을 선임하는 거에 지금 이 구성을 보면 반드시 여권의 인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대통령 그 여권 인사를 선임하면 돼요.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이제 선임 과정을 거치고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는 그런 이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 뭐 차장도 그렇고, 차장은 이 처장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수사처 검사는 이 처장이 그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도요, 그 7명의 인사위원이 있는데 그 제적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7명의 위원은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3명. 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 공수처의 구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여권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 자체가 이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도 포함합니다. 대통령도 포함하고 국회의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 그 외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거의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자, 판사,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중에 직권남용죄하고 직무유기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뭐 여당 측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는 거 봐서 알겠지만은 이거 검사가 수사할 때 그냥 직권남용죄다 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재판하는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직권남용이다 해가지고 수사 들어가겠다 하면 이 제대로 재판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나고 해서 저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선진국을 보면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 증권 범죄라든가 이런 경제사범, 마약, 국제적으로 이제 수사해야 되는 마약 사범, 뭐 부패 범죄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수사를 맡을 전문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검찰청, FBI, 마약국, 이민국 이런 이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사범전담부, 프랑스의 경우에도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뭐 영국의 경우에도 검사하고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SFO, 중대조직범죄조사국 SOCA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설치가 돼서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법무부의 한 청으로서 검찰청에 대립하는 검찰의 비위 사건까지 맡을 수 있게 검찰청과 독립해가지고 하나의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법무부의 산하에 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인사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 인사는 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인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지금 검찰청이 최근에 하는 수사는 굉장히 이 모범적인 특수수사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참 검사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검사의 직을 걸고 수사해야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또 검사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직을 걸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현재 검사의 인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같은 걸 위험하게 함부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공수처를 함부로 설치할 게 아니라 뭐 정이 안 되면 나중에 설치해도 좋지만 지금은 검찰의 인사제도부터 먼저 바꾸자. 그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야죠. 검사들의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줘야 된다. 지금은 의견 제출권밖에 없는데 그 의견 제출도 제대로 반영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주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 이상 인사는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거의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죠. 그러면 검사장 승진을 생각하는 검사들이 소신껏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인사권을 갖더라도 그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지 어느 한 정파의 입장에서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인사제도부터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자, 먼저 바꾸자, 이렇게 이제 뭐 좀 정책의 방향을 여권이나 야권이나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신 점 정말 존경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한석준 교수님은 부장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또 수사, 기소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상당히 정확하고 또 좋은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이분은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비즈니스 범죄 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인들 배임죄, 횡령죄 기소해가지고 처벌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CEO를 처벌하는 법률이 2,205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개의 법률을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하는 법규가 358개가 있고, 그 중에 CEO를 처벌하는 법규가 315개가 있답니다. 이제 대표적인 법률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또 화학물질평가법이라든지 또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 제가 알고 있는 그 공기업의 기관장이 그저께 저랑 같이 정규를 묻는데 자기가 벌써 고발당해가지고 몇 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아니 당신이 그 수사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다 고발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무슨 기관장 할 거는 참 아니지 않느냐. 요즘 인사가 대표이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인사를 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이 정부에서 들고 나온 한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거는 서로 모순이거든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폐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법의 견제 대상이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법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권까지 다 줍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는 2292명입니다. 검사 정원법에 의해서 2292명이고, 경찰은 2019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1만 8,651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검사 2,292명만 해도 겁나는데 경찰 11만 8,651명이 우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우리 수사 인력이 너무 많으면, 감시 인력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자유는 제약이 되고 권리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온갖 그 감시기구가 늘어나는 것, 그거는 좋지 않죠.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경찰에게 경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경찰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다 좋다 이겁니다. 훌륭하신 분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갖 국민을 감시하는 데 동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거는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수처법은 어떠냐?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검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
그중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아주 그 상식적인 문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수처를 설치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은 이때까지 왕정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왕의 권한하고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도 왕권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정부는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되었느냐? 아니죠. 지금도 온갖 걸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만 해도 보십시오.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공무원, 모든 공공기관 전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빨리 시급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이냐? 공공의 이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치체제, 그것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편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사적 이익을 너무나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조모 씨가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인데 그것하고 멀어지겠죠.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권은희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모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추천위원회 구성상 공수처장은 여권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 자체가 여권 인사들로 가득 채워지겠죠.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추천 기관이 다 그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민변, 지역대표, 소비자단체, 이러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데서 뽑은 사람들 보면 다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위원회를 가봐도 거의 80~90%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울이는 운동장에 가서 한두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이게 빤하게 그렇게 되겠죠. 대통령 의중에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된 사람은 팔자를 고치는 거죠. 자기 묘비명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팔자를 고친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안이 나왔는데, 백혜련안, 권은희안. 백혜련안이 좀 더 공수처의 구성과 활동에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설계는 같기 때문에 두 안에 도진 개진이라고 합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안은 특히 국회 보좌관들이 만들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안은 그래도 정부 그 만든 사람들이 사무관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무관들이 그래도 좀 고시라도 합격이기 때문에 외국 책이라도 보고 외국 법률이라도 보는데 우리 지금 국회 보좌관은 사무관 시험 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 법안이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뭐냐? 공청회 토론회,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대화, 타협,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토론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여당과 야당 일절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 3일 국회에 상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주적 입법 절차로 할 수 없겠죠. 동시에 졸속 입법이고 졸속 처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중한, 이 소중한, 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가 다 가지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고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기던 그것을 뒤집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또 자기들 편한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보 요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무소불위의 감찰기관이 아닙니까? 정보 요구권이 왜 중요하냐? 정보 요구권이 없으면 전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판사들. 근데 정보 요구권이 있으면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판사가 한번 그래도 이게 정당하냐라고 해서 한번 판사도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정부 요구권이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해서 검찰로 송치한답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부 직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다 하고 일부 직분에 대해서 수사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지. 누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수사만 한다? 이 조금 이상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만 한 경우에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권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 것이죠. 재정신청권의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또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사 대상을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가족입니다. 이 중에 이제 판사 3,000명, 검사 2,400여 명,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상부비서의 공무원, 장성급 장교 이들에게만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이 특권층이 되는 거죠. 이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특권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민주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게 사람의 편을 가르고
예? 그 나는 뭐 수사받아도 좋으니 나 특검청이 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와 판사만을 따로 수사하는 기구는 어느 나라에도 없죠. 어느 민주국가에서 검사와 판사는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고 일반 국민은 그건 뭡니까? 일반 국민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경찰,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예는 뭐 흔히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특히 그렇죠. 싱가포르는 공무원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한 10억을 1년에 월급이 10억이 이래 되고 일반 공무원도 5억은 6억은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뇌물을 못 받죠. 뇌물 받았다가 걸리면 탈탈 털어서 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이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사만은 별도 기관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인에 대해서도 이건 군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이 수사하는 것 이것도 군형법, 군사법원 설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모 그 대장이 민간 수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문제는 공수처는 전형적인 부패 문제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외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거 정말 너무 애매모호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심리의 필요성 여러 사정에 따라서 재판을 좀 지연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지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사건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위에 3,000명, 2,300명 하고 대통령 비서실 다 넣으면 그런데 이 수사관의 수는 검사의 수는 25명 이내로 딱 못 박혀 있고 수사관의 수도 30인 이내 이거는 백혜련안 또 40인의 권한이 안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증언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은 152명이었고 양성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는 100명이 넘었고 이번에 조국시 사건에서는 250명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규모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신용만 하겠다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로서 검찰총장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법부에도 속하지 않고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거는 검찰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고 사법과인, 검찰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또 제한을 합니다. 공수처가 가져가는 사건은 검찰에서 손을 댈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헌법 파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상권분리 원칙에 반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감찰 또는 사찰기관을 또 만들어야 합니까? 이 또 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전액에 대해서는 견제할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국회가 있겠죠. 국회에서 청문회 하고 했지만은 그거 해봤자 맨날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맨날 청문하고 큰 소리만 쳐봤지. 또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자기 얼굴 비치는 데는 신경 쓰지 결말에는 신경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감찰기관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그 결과 국민의 권리도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관이 많아지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필연적입니다. 역설이죠.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기관을 많이 만들면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더 침해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모르겠다,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안이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고위공직자들이 양심과 소신,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정권의 신여가 될 우려가 커지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시대의 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각 기관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각자의 맡은 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처럼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장의 인사, 검찰총장의 관여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이게 바로 우리 수사권 독립, 검찰의 독립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교수님 진행자한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석근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추가 덧붙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추가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자 그러면서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서 많은 시민들이 조국 수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운 구도 중에서 검찰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KBS가 보도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박성훈이라는 시민이 검찰 지금 내놓고 여러 가지 계약을 내놓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소권하고 공소권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민은 아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근데 더 가관인 거는 한국 제1의 공영방송사 기자가 그걸 보도를 해요. 그 시민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선생님 기소권과 공소권 같은 거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되는 취지시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보도할 때는 자막을 다르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기자인 이 인간도 KBS 화면에 내보내는데 제1공영방송사 화면에 내보내는데 그 자막에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과 또 기자들의 지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정착이 쉬운 게 정치적 선전선동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자고 한다. 명분은 좋으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서 논의하면은 그 논의를 이해할 만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좀 심사숙고하는 어떤 품성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국민들이 좀 적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정당끼리 치열하게 평소에 논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구호가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앵무새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요즘에는 그 시민뿐만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엉터리 수준으로 보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해서 교수님 잘 정리하셨는데 이제 그 실무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수사권을 떼가지고 경찰한테 준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보다 못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권한을 떼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주면은 이쪽 사람들이 이쪽 기관이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검찰이 문제가 많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보다는 검찰이 많이 불신하게 되는데 그래도 경찰 조직보다는 좀 낫거든요.
법리에도 밝고 그래도 그나마 아직 많이 무너졌긴 했지만 그래도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에 대한 의식 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검사는 그래도 경찰보다는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치성이 짙은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50% 100%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검찰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변호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고소사건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가급적 검찰에 고소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은 검사가 또는 검사하고 한 층을 쓰는 수사관이 수사해주기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해봐야 경찰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선생님이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제 경찰에 접수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 훨씬 신뢰하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빼가지고 경찰에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선전선동 이외에는 그 수사권을 가져가는 경찰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1차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공안 사건, 조직 범죄 사건, 그 다음에 직수 사건 이외에는 지금 수사 중재시까지 수사 과정에서는 이 지휘를 안 받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태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사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부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가 이제 한 변호사, 판사하고 변호사에 한 30년 되다 보니까 차라리 영미식 사인소추 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기소 대배심을 어떻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소사건을 하다 보면 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헌법재판소 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못 되고 아예 결정 안 하고 미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고소사건을 갖다 처박아놓고 그냥 미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정 검찰의 권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차라리 논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느냐 검찰이 가져가느냐 이거보다는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와 저희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먼지털이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정치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청탁 수사라든지 정치적인 수사라든지 간에 압수수색 영장 한번 받아가지고 왕창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박스치 다 들고 온 다음에 쫙 훑어서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거 말고 나머지 범죄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압박해가지고 유죄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더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처단하는 정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요번에 조국 전 장관 자택 수색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 사실과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하고 사이에 그 관련성,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영장을 2번이나 더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압수수색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변호인 입회하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따로 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게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록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겠다 그러면 대부분 다 피의자 신문조서만 복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소를 당했으면서 상대방이 뭘 가지고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또 뭐라고 이 사람이 진술했는지를 깜깜이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참고인이 가서 떠드는 거야 그거는 뭐라든 간에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왜 고소당했는지 고소한 사람의 주장한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방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고소인의 그 진술조서는 복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증거문제야 그거는 따로 제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정 보장을 할 때 변호인 참여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진술 내용이 좀 그 잘못되거나 취지가 애매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진술 내용이 콘치라거나 말하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유도 신문이나 이상하게 신문하면 이렇게 제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가 하면 그 참여를 해야 돼. 누가 당신한테 그걸 관여하겠냐. 그러니까 뭐 변호인한테 묻는 거 아니니까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영장도 잘 입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급형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아니지만 하여튼 영장 입수전인데, 제도적으로 영장과 또 그 수사,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갈 때 중요한 어떤 기록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뭐 실질 심사가 좀 순수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그 요즘 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을 많이들 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반적인 다 증거, 복잡한 증거라든지 또는 뭐 진술조사 같은 거는 진술하는 사람도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판사에게 읽기 좋게끔 딱 해서 그걸 내는데, 그거를 증거로 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수사관의 의견이나 검사의 의견이 소초한 사람의 의견인데 왜 의견이 증거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판결문에 다 증거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보고서 형태의 증거가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한데, 그걸 수사보고서에서 부동의하고 검찰 수사가 법정에 부르자고 또 채택부자를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야간 신문도 뭐 역시 주말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 같은 것도 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시민 1000여 명이 연명으로 해서 박주신 씨를 갖다가 병역법 위반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인 진술을 3년 4개월 가까이 고발인 진술을 안 했어요. 안 받아줘요. 고발인 진술을 하겠다고 진정서를 몇 번 냈는데 고발인 진술을 안 받아요.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 돼서. 근데 그 친구도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뭐 내가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고소인 진술도 안 받으면 그 검사 기피 신청을 하든지 교체 신청을 하든지 무슨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공판 절차 개시되기 전에 지금 보면은 뭐 요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양상태 대법원장이나 기록이 몇만 페이지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짓도 사실은 그거 방어권 행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판 절차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 개시 제도를 좀 외부의 제도를 도입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금 아까 우리 토론하시는 교수님들도 잘 발제하시는 교수님들, 토론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수사의 총책임자는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국무회의 12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책임자,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검찰 수사관의 기록에서 너 그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다른 별개의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 원리에 맞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또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 공수처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 뭐 7명 중에 6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뭐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즉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이렇게 상설되어 있는, 이게 지금 검찰처럼 대규모 인원이 돼 있어서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20년에 걸쳐서 쭉 동료나 선후배나 이런 또 사건의 수사 실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증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권에서 자기 측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은 아주 잘 되는 칼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검찰총장은 아무리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검사로서 한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깎아놓은 경력과 자기의 명예와 뭐 또 조직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수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신설된다면 저는 그냥 하나의 독일의 또 게시타포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안 국가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 그러면서 그 지금 검찰 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정말 견제 장치도 거의 없고 3년 동안 진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뭐 생각해보면 거의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 정치 검찰로 비난을 많이 받긴 하지만 87년 지금 현행 헌법 제정된 이후에 나름 권력에 대해서 많이 독립해서 수사하려고 애는 써왔습니다. 주로 현직 대통령들 자녀들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처벌해왔죠. 김영삼 대통령, 김일철 씨, 김홍일, 김홍걸, 김홍업,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 노무현 대통령 씨, 노건평 씨, 이명박 대통령 때 이상덕 의원 같이 대통령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를 처벌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올려왔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임기가 좀 중반, 후반 각설된 얘기인데 이건 임기 초반부터 지금 벌어져서 나름대로 이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좋은 전통을 쌓고 있는데 오히려 공수를 만들면 그거 한 3, 40년 동안 쌓아왔던 전통을 다 허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지금 이번 최근에 또 문제된 게 김호수 차관이 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1년인가에 제정되어 있는 50대 제정됐던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찾아보면 이제 뭐 일정한 그 법무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또 5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장차관, 뭐 이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이제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쭉 수사를 한 다음에 처리 결과,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 보고 이렇게 4단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규칙은 그 사건이 이제 수리돼가지고 이제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그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보고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하고 이제 지검장 요 수사 라인에서만 이제 뭐 이야기한 거고, 그 외에는 뭐 법무부 장관도 뭐 대통령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건 독립해서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쪽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관계없이 검찰청장이 그 외풍을 막아서 수사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단계별 어떤 진행 보고 같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영장을 칠 때, 구속영장을 칠 때 사전에 보고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 사전에 보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밀이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 빠져나가면 공무상 기밀을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근데 청와대 비서관 쪽에서 셌다 그러면 지금 그거 구속해가지고 인지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까지 또 설치되면 수사하려고 그냥 그 사건을 가져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그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품 같아서 만약에 뭐 새 나갔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또는 여당 의원이 이걸 뭐 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에서 공표해버렸다 그러면 처벌 규정도 없는 거예요. 처벌 규정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검찰을 공수처를 마련해고도 그것도 믿지 못해서 검찰로 하여금 정치 권력이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유력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권력이란 민주적 통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검찰 보고 사무 처리 규칙에 대해서 개정하면서 민주적 통제 이야기를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도 그냥 임명직이에요, 그죠? 검찰총장도 임명직이고, 그 임명직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무슨 민주적 통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민정수석실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게 민주적 통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권력의 분립 견제 또는 어떤 제도를 다 갖춘 이 기관들마다 권한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규정들, 특히 지금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한테만 이야기하고 일선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일절 말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그 말하면 선출된 권력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지시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것이 다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나 의회주의나 뭐 법치주의나 뭐 이런 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디하고 맞냐면 민주집중제하고 맞습니다.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 받는 게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그런 법리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정치 원리상으로도 우리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건 정치 원리나 개념이나 또는 뭐 현실에 비추어서도 지금 검찰보고 그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호수 차관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걸겠다, 뭐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공수처법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수사 대상 범죄로 넣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그리고 정치 문화와 공무원들의 문화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 숙청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직권남용 판결에 이렇게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 법조인이 굉장히 근심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청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 문화나 어떤 법치 문화를 굉장히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수처 법이 적용되는 범죄 유형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넣으면 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다 둘 다 그 악법이다. 지금 있는 법도 사람이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있는 제도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또 이렇게 옥상부터 해서 저는 어떤 자리에서는 이런 농담도 들었습니다. 하도 젊은이들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취직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공수처도 늘린다는데 아까 3, 40명밖에 안 되면 별로 뭐 취업 자리 늘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 늘리면 민변 출신과 참여연대 취업자가 또 더 늘어나겠죠. 그럼 또 평등 원칙도 맞지 않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친구들이 우리 차 변호사님 마지막에 이야기했다시피 민주집중제,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국가가 모든 것을 관여해야 되겠다는, 아까 대통령도 보십시오. 얼핏 제가 차 변호사 발표를 듣고 얼핏 생각이 나는 게 박찬주 대장이라든가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같은 거 볼 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특이하게 대통령이 다 지시를 하죠. 이 사건 수사해, 저 사건 끄집어내서 다시 해봐, 박찬주 혼내줘. 이렇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제는 상권 분립을 떠나서 심지어는 과거에 재판을 받고 재심까지 끝나고 확정 판결까지 끝난 사건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 용산 사건도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한다는 건 정말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상권 분리를 무시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돌아보니까 오히려 저 생각으로서는 검찰을 좀 힘을 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두 짜고 독립하고 검찰부 장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쓰야만이 이 되지 정권에 자꾸 자꾸 힘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고급 공무원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일 하나, 그 다음번에 검사가 과연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 그 다음에 경찰에 맡기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군가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으니까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없으신지 선생님들께 청원하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낮에도 뵀는데요. 도와주신 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 청년정책부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이 공수처가 결국엔 막을 수 없는 것인지 지소미아처럼 결국 뭐 종료가 되는 건지, 이 공수처는 결국에는 또 하나를 만들어 독재로 가는 길인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되고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됐지만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걸 다시 막을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설치되면 못 막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리는 바깥에서 얘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해도 그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사퇴를 해야 그런 얘기가 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보여지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히틀러가 뭐 쿠데타로 다 하셨으니까 히틀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의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와 약간의 폭력과 그 다음에 뭐 선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지지를 얻고 뭐 독재의 길로 달려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가지고 밀고 가는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어떤 뭐 세미나를 통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널리 유포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 KBS 이자도 연봉이 한 지금 뭐 최소한 7천에서 9천 사이 될 텐데, 아무 젊어도 KBS면 될 텐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가 낮으면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밀고 가면 사실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은 선거에서 야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위험성을 알리고 꾸준히 투쟁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외에는 정치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조인으로서 한 요 몇 년간 제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이나 좀 수치심 이런 게 좀 드는데, 제가 2016년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하라고 요구할 때 하야는 절대 안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생각했죠. 근데 8대 0으로 그 탄핵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통 형사재판 하는데 한 4달 정도 탈탈탈 털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3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면서 그걸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 법조인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고 국민들이 그 수준이면 이걸 막기 참 힘듭니다. 결국은 야당이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싸워줘야 그 외곽에 있는 시민들도 차츰 알게 되고 정치적인 의식화가 돼서 이대로 가면 진짜 골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야당이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근데 야당이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뭐 박근혜를 다시 복원시키자 뭐 이런 거 말고 이대로 가면 어떤 세상이 오고 나라가 어떻게 망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교육을 투쟁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 이외에 무슨 민주주의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여론기관을 잡고 나갈 때에는 그거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항권은 어떻습니까? 저항권은 강학상에서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우리 그
뭐 광주 같이 그렇게 무기고 습격할 만한 조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2017년 3월 1일 날 어마어마한 시민이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 제일 많이 모였을 때하고 결코 밀리지 않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우익 진영 시민들의 저항권이죠. 저항권 행사인데 그때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그냥 차찬 소리 태풍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네. 그거 지금 우익 진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항권 하려면 물리력을 써야죠. 관공서 습격하고 불태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물리력을 가진 조직도 없고 사생결단을 해서 그렇게 돌파하겠다고 하는 개인들도 없고 지금은 그런 우익 진영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천으로 정권이 교체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 문화와 의식을 가만히 두면 민노총을 비롯한 정교적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 이 단체들은 또다시 정권 흔들기를 합니다. 정권 흔들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은 광우병에 한번 쏘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안 싸웠어요. 진실을 위해서 안 싸웠습니다. 탄핵 때 태블릿 조작했는데 안 싸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박주신 병의 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백남기 씨 문제되고 있죠. 물대포 맞고 전면으로 무릎 꿇고 있다가 전면으로 왼쪽으로 쓰러졌으니까 왼쪽 이마가 땅에 묻혔는데 깨진 건 뒤통수에 오른쪽 뒤통수가 깨졌어요. 오른쪽 일주하고 뒤통수가 완전히 깨져서 부딪힌 방향과 깨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땅바닥에 넘어져서 두 개고 골절도 안 오지만은 그런 걸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정당에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전선동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검찰 독립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 중에 뭐 재직 중에 비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적죠.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제가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조직 중에 검찰만큼 그렇게 깨끗한 조직이 흔치 않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검찰 떠난 지 지금 한 10년 이상 흘렀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검사들이 일 열심히 합니다. 전에 남부지검의 어느 검사는 뭐 과로사 한 적도 있고 그건 보도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 외에도 과로사한 검사 많습니다. 이 일을 아주 그 야간에도 경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야근수당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고 오로지 하나 바라보는 것은 명예죠. 그 명예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평가받고 승진하고 검사장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정치적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게 이제 개혁의 핵심인데요.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공수처 설치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해야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인사에 관여하는 거 이제 금하고요. 또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등 인사에 제청권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인사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죠. 검사의 실적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제청권을 그걸 검찰총장한테 줘야 돼요. 검찰총장한테 줘야 되고 또 대통령도 자기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계속 신뢰를 받으려면 일 제대로 해야죠.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해주고 그래야 열심히 또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독립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을 주민이 선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
우리 교육감 선거 보면 아시잖아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사람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정치적인 사람이 교육감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검사장 뭐 정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는 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옮기고 재청권을 옮기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줘야 된다. 일단 그 얘기고요. 공수처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뭐 국회에서 표대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하고 이제 연합회가 군소야당하고 연합해서 이제 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겠죠. 자기 지역 구민으로부터 내년 총선에서 다시 선출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이 여론전에서 좀 야당이 좀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런 발표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선 게 이거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좀 밝혀보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서 함부로 표 못 주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제대로 정치적으로 미스를 범한 사람은 과감하게 용퇴하고 좀 훌륭한 사람 앞으로 내세워주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좀 용감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보도 위험해지고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그냥 글만 쓴다고 그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뭔가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계몽하고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지식인이라면.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그 사회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아주 뭐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때 2차 대전 직후에요. 그때 이제 뭐 좌파 우파 대립이 아주 심했죠. 그때 이제 뭐 폴 사르트르하고 레이몽 아론이라는 우측의 인사하고 사르트르는 좌파 쪽의 인사입니다만 아주 뭐 둘 다 이제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주 뭐 사심없이 치열하게 르몽드지를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언론이 조금 이제 공정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식인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용감하게 좀 나서서 할 말 해야 되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11월 마감하는 시점에 열띤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아에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